자, 스스로 핵심 정리 몽골 제국과 동서교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은 몽골족이 그 부족들을 서로 이제 연합하는 그 과정을 이제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족을 통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몽골족들에게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의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의 추대가 되면서 칭기즈칸이 영토 확장을 하는데 천호제라는 걸 통해서 그 몽골 울루스를 구성을 하거든요. 천호제라는 거는 유목민은 유목민 1천호, 그러니까 1000집이죠. 1000명집씩 나눠서 각 이 1000호의 장한테 맡기는 거죠. 1000집이 있으면 1000집의 장, 1000호장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0집, 그러니까 100호가 이제 이 안에 이제 100호가 10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해야 1000개죠. 그래서 이 100호에는 100호의 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100호 안에는 또 10호의 장,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 집 단위로 이렇게 묶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천호제를 통해서 몽골 울루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울루스는 이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라고 이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는데 몽골 제국을 구성을 하게 되죠. 몽골 제국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칭기즈칸이 그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울루스를 되게 크게 확장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 대륙에 걸친 유럽과 그 중국 본토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릴게요. 자, 그래서 몽골 본토와 이제 중국 대륙은 이제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치 울루스, 훌라그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에서 이렇게 크게 4개의 울루스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상속을 했어요. 분할 상속을 해서 여러 울루스로 제국이 분열이 되죠. 그 중에 몽골 제국의 핵심은 바로 이제 원나라죠. 중국과 관련해서. 그래서 쿠빌라이가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중국식으로 원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송과 대리를 다 멸망시키고 중국을 1279년에 통일을 했어요. 이런 원나라는 지배층 내에서 황희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유지되진 않아요. 길게 유지되진 않는데 그래도 한 200년 정도는 되긴 하는데 200년 좀 안 되게 100년 좀 넘게 그래서 지금 1279년이고요. 이게 이제 황희 계승 전쟁이 14세기경부터 계속 황희 계승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가 심해지고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를 발생시키냐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교초라는 이게 고액 화폐예요. 고액 화폐를 남발을 해가지고 이게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아시죠? 고액 화폐가 이제 남발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폭등해서 그게 물가 폭등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백령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 홍건적 중에 한 명이었던 홍건적을 이끌었던 주원장에 의해서 14세기 말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세기 말에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죠. 북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돼서 원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2세기는 아니고 한 100년 좀 지난 거네요. 100년 좀 안 된? 그 13세기 초니까 그쵸? 100년 좀 지난. 자, 그 다음에 원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도 그 묘나 금처럼 이원적인 체제를 할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제 다르게 어떤 정책을 하냐면 몽골인 제일주의를 시행을 합니다.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일종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러니까 신분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탑이 바로 몽골,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생목인, 그 다음에 여기 한인, 그 다음에 바닥에 제일 남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남인이거든요. 제일 바닥. 이 한인은 뭐냐면 북송 출신 한족이에요.
북송 때 몽골에 복속된 거. 남이는 남송 출신이요.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그래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몽골인을 최상위 지배층으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생목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목자가 눈 목자예요.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러니까 그 백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인 계열이나 뭐 그 이슬람 상인들. 그래서 그 우대 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이슬람 상인들 같은 경우는 또 상회의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세 징수나 재정 관리에 되게 능통해서 그리고 외교 통상 분야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목인들을 적극 행정 관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인 차별하면서 사대부 계층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나라 때의 중국의 지배체제가 이제 변화를 겪게 되고요. 자, 원대 경제와 문화를 같이 보시면 원나라 때 경제는 일단 농업을 장려해서 지주전후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화재배 확대되면서 이제 면직업 발달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큰 특징은 상업이에요, 상업. 동서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교초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이게 그 고액 화폐여서 아, 정말 상업이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원나라 말에 이거를 남발해가지고 물가가 대거 폭등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원나라 때도 송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민문화는 발달을 해요. 그래서 원곡이라고 하는 이제 서상기, 비파기와 같은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극이에요. 원곡이라는 거는 연극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극. 그래서 이런 게 발달했고 종교 문화 관용 정책.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를 하긴 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 정책을 펼쳐서 자기네 민족의 종교나 문화는 허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몽골 제국 때 세계를 아우르는 교역망과 동서 문화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는데요. 교역망이 이제 확장이 되죠.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다 연결하는 북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다 연결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 정치적 안정과 유럽과 아시아의 큰 교역망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유라시아 동서교류를 증진을 하게 되죠. 유라시아 동서교류를 증진하게 되면서요. 유라시아 동서교류를 증진하게 되면서 활발한 서양의 문화가 동양에 오고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더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나라 같은 경우 전국에 역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역참제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제국의 지배력도 강화하고 중앙집권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중앙집권력 강화의 역할도 있지만 동서교역망을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나라 때 대운하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항저우에서 대도가 이제 북경이거든요. 베이징. 그래서 베이징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해상 운송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활약을 이때에도 하게 되는데 내륙 및 해상 교역을 주도하고 교역망 확대에 기여를 해서 이 몽골의 평화 시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몽골의 평화 시대라고 해서 이제 팍스 몽골리카나라고 하거든요. 팍스 로마나라고 나중에 로마 할 때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팍스 몽골리카에서 몽골의 평화 시대에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자, 동서 문화의 교류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왕래해서 선교사 카르핀이나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나 여행가 이븐 바투타가 이 몽골 원나라에 왔던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이제 마르코 폴로가 와서 동방견문록 쓰거든요. 동방견문록 이거는 이제 유럽인들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 교류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가 되고요. 이슬람의 천문학, 수학이 동양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슬람의 천문 학의 영향을 받아서 곽수경이 수시력이라는 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법의 역법서. 그래서 중국의 회화가 페르시아의 세미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동서 교류가 많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